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오늘은 월드컵이 나은 스타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세네갈의 돌풍을 이끌며 주가를 높인 에라지 디오프,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나은 스타라고 불리며 대회 직후 레알 마드리드 입성에 성공한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켈로 나바스, 가장 최근인 카타르 월드컵에선 아르헨티나의 우승주역인 엔조 페르난데스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선수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엔조처럼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타덤에 오른 선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소피앙 암라바트입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선 모로코의 돌풍이 정말 거셌습니다. 아프리카 최초로 무려 4강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었죠. 이러한 거센 돌풍에 크게 기여한 선수라고 하면 바로 소피앙 암라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암라바트는 여러 구단을 거쳐 피오렌티나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피오렌티나에서는 전술을 탄단 평과 함께 다소 기복이 있던 평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그런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러한 평가를 불식시키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장기인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수비력, 성실한 움직임으로 모로코의 중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수미가 주 포지션임에도 준수한 전진성과 빌드업 능력을 마음껏 뽐냈죠. 실제로 그는 조별리그 1차전서부터 크로아티아와의 3, 4위전까지 정경기 선발 풀타임을 소화해 무려 83km를 뛰며 대회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기록했습니다. 21세기 월드컵에서 이보다 많은 거리를 기록한 선수는 독일의 토마스 밀러뿐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모로코의 돌풍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그에게 많은 빅클럽들이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월드컵이 끝난 뒤 열린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가 부스케츠의 대체자 중 한 명으로 그를 점찍었었는데요. 그러나 완전히적 조항 삽입에 실패하며 임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즌이 끝난 뒤인 2023년 여름 중원 보강을 노리던 맨유가 완전히적 옵션이 있는 조건으로 그를 임대 영입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나 맨유에서의 생활은 기대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꾸준한 기회를 받았던 초반과 달리 후반기로 갈수록 한정적인 기회를 받았으며 그 와중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오죽하면 테너 감독이 그를 레프트백으로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매각을 계획 중이던 피오렌티나는 그의 몸값이 낮아질까 노심초사하게 되죠. 그나마 시즌 막판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강력한 폼은 절대 아니었고 그저 마이너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결국 맨유는 완전 영입을 포기하고 그를 돌려보냈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페네르바체로 임대를 떠나며 다소 아쉽게 B클럽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돌풍을 이끈 알렉산드르 골로빈입니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러시아가 조별리그 2승 1패, 조 2위로 16강에 안착하는 동안 강철 체력을 과시했고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개막전에서 12.7km를 뛴 것을 비롯해 매경기 12km 이상을 뛰는 지구력을 앞세워 러시아의 공격을 이끌었죠. 심지어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선 연장까지 풀타임 출전하는 동안 15.9km를 뛰는 놀라운 체력을 보여줬고 러시아의 극적인 승부차기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들의 돌풍은 크로아티아에게 잠재워졌지만 몇몇 돌풍의 주역들은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등에 업고 여러 빅리그 팀들에게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주가가 폭등한 골로빈은 유벤투스, 바르셀로나, 아스날, 첼시 등 수많은 빅클럽들에게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당시 골로빈의 측근과 모스크바의 감독조차 첼시와 계약을 했음을 시인하면서 골로빈은 프리미어리그로 향할 것으로 보였죠. 당시 첼시는 콘테 감독을 경질하고 사리를 선임하는 작업이 늦어지며 영입전에 다소 늦게 참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브리가스와 바카요코 등 활동량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기존의 미드필더들을 대체할 자원으로 그를 낙점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골로빈은 프랑스의 모나코로 깜짝 이적을 택했습니다. 이는 모나코가 그에게 더 좋은 개인 조건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쌓고 더 큰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선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모나코가 제격이라고 개인의 판단에 의거한 선택이었습니다. 참고로 모나코는 과거 앙리, 아데바요르, 음바페, 베르나르도 실바 등등 수많은 기대주들을 영입해 이후 B클럽이 넘기며 차익을 남겨왔었는데요. 즉 모나코가 재능 있는 떡잎을 성장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팀인 만큼 그리고 골로빈이 20대 초반에 불과한 만큼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모나코에서 뛰고 있는데요. 모나코의 들쭉날쭉한 성적과 러우 전쟁 발발로 인한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가 메이저 대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네덜란드 대표팀의 유망주들을 한꺼번에 꼽아봤습니다.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네덜란드가 보여준 행보는 대단했습니다. 3, 4위전에서 브라질을 꺾고 3위에 오르며 네덜란드 역사상 처음으로 대회를 5승 2무 무패로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단언컨대 바날 감독의 전술과 선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바날 감독은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공격진에 비해 약화된 수비진을 구성하는 데 크게 고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국 리그의 어린 자원들로 수비진을 구성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다만 조직력을 높이고자 페이노르트의 수비진을 그대로 네덜란드 대표팀에 이식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에서 어린 자원들을 이끌며 수비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용블라루를 대표팀에서도 그대로 중심으로 삼아 그의 주위에 어린 자원들을 배치하는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요. 또한 이들이 경험이 적은 만큼 수비적으로 두텁게 하고자 5백에서 3백으로 변화되는 방식으로 전술을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바날 감독은 선수비 후 로벤의 스피드를 이용해 빠르게 역습해 나가는 실리적인 전술을 채택했고 이러한 노림수가 제대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별리그, 지난 대회에서 통안의 준우승을 안긴 숙적 스페인의 티키타카를 무력화시키며 거둔 5대1 대승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렇게 네덜란드가 월드컵 3위란 호성적을 거두면서 네덜란드의 약진에 기여한 어린 자원들이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비진을 구성한 어린 자원들은 물론 공격에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준 데파이, 바이나둠, 중원의 백업이던 클라시까지 빅리그의 팀들과 링크가 돌기 시작했죠. 당시 바날 감독이 맨유로 영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대부분 맨유와 연결되었습니다. 맨유의 퍼디치 조합이 해체된 상황에서 마르틴스 인디 더프레이 동시영 입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블린트만 맨유에 입성했으며 더프레이는 라치오로, 마르틴스 인디는 포르투로 이적을 택하며 이른 진출이 아닌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라이트백이 얀마트의 경우 뉴캐슬로 이적했으며 공격진의 데파이와 바이너둠은 PSV에 잔류해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끈 뒤 2015년에 접어들어서야 각각 맨유, 뉴캐슬을 통해 빅리그 입성에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중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낸 선수들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바이나둠, 더프레이, 블린트만이 롱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의 부침으로 네덜란드는 암흑기에 빠지며 이후 2018 러시아 월드컵 출전 실패란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다음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에 기여한 클레베르송입니다. 클레베르송은 전형적인 육각형 미드필더로 브라질 무대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쟁쟁하던 2002 한일 월드컵 브라질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승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2년에 A매치 데뷔에 성공했을 정도로 일천한 경력이었지만 그의 재능을 믿어보겠다는 스콜라리 감독의 판단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클레베르송이 곧바로 주전으로 기용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콜라리 감독은 월드컵 조별리그까지만 해도 주니어 파울리스타를 앞세워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공수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8강 잉글랜드 전서부터 밸런스 좋은 클레베르송을 기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승까지 질베르토 실바의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며 월드컵 우승을 도왔는데요. 그러자 클레베르송에게 수많은 러브콜이 쏟아졌고 결과적으로 맨유가 월드컵이 끝난 1년 뒤인 2003년 상당한 이적료인 90억 원을 들여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맨유 역사상 첫 브라질 선수란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당시 맨유는 베컴의 퇴출과 함께 어린 자원들을 육성하겠다는 점진적인 리툴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입 동기인 호날두가 베컴의 대체자로 클레베르송은 맨유를 떠난 베론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죠. 결과적으로 클레베르송은 맨유에서 대차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적응 실패, 부상 문제가 겹치면서 두 시즌간 모든 대회를 통틀어 30경기 출전에 그쳤고 튀르키의 베시탁스로 떠나면서 빅리그 커리어를 이르게 마무리해야 했는데요. 훗날 클레베르송은 자신의 실패 이유를 적응 실패로 꼽았습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호텔에 머무르게 되어 마치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당시 퍼거슨 감독은 베컴의 대체자로 호날두가 아닌 호나우지뉴를 영입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클레베르송은 호나우지뉴와 맨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맨유에서 만나기를 기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는 바르셀로나를 택했는데요. 따라서 클레베르송은 호나우지뉴가 있었다면 맨유에서 적응하는데 훨씬 쉬웠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클레베르송은 이후 남아공 월드컵 승선에 성공하면서 오랜만에 존재감을 알렸지만 후보로 지내며 경기장에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가나의 돌풍을 이끈 아사모아 게안입니다. 아사모아 게안은 대개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가나의 돌풍을 이끌면서 월드컵 스타로 떠오른 인물로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그는 2006 독일 월드컵에서부터 주목받던 재능이었습니다. 일찍이 18살의 나이에 대표팀에 발탁될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던 그는 우디네스를 통해 이탈리아 무대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탓에 우선적으로 이부 리그의 모데나로 임대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모데나로의 임대는 기안에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속적인 실전 무대 경험으로 자신감을 얻고 기량도 몰라보게 달라졌기 때문이었는데요. 팀 내 베테랑을 제치고 페널티킥을 전담하기도 하는 등 대범한 성격을 마음껏 드러냈고 이후에 나선 독일 월드컵에서도 대담한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가나 대표팀에서 막내축에 속했지만 가나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결과적으로 16강에서 만난 브라질의 판타스틱4에게 대거 실점을 내주며 탈락하고 말았으나 기아는 베테랑인 카푸에게 과감히 맞붙는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그는 당시 처음으로 창설된 최우수 신인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아쉽게도 독일의 3위 크게 일조한 포도스케에게 밀려 수상은 불발되고 말았지만 그의 활약은 많은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무렵 맨유가 관심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원소속팀인 우디네스는 이적 불가를 선언하며 한창 이적설이 불거지던 이아퀸타의 대체자로 그를 낙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아퀸타가 잔류하게 되면서 그의 입지가 다소 애매해지긴 했으나 백업 역할을 톡톡히 하며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게 되죠.
이후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주춤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지만 변화를 위해 이적한 프랑스의 스타드렌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수위급의 스트라이커로 올라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애쉬앙과 함께 가나의 에이스로 불리며 2010 남아공 월드컵에 나설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대회 직전 애쉬앙이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나는 아사모아 기안의 득점 하드캐리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의 돌풍이 한참 주목받는 상황에서 8강 우루과이와 맞붙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해당 경기에서 그 유명한 수아레즈의 신의 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장 후반 종료 직전 명백한 가나의 득점 찬스를 수아레즈가 손으로 막은 것이죠. 따라서 수아레즈는 퇴장 처리 당했고 기안이 페널티킥 키커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기안이 실축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가나는 승부차기 접전 끝에 패하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아레즈는 우루과이의 영웅이 된 반면 기안은 한동안 역적 취급을 받게 되죠. 정말 아쉬운 결과였지만 그는 직전 시즌 소속팀에서의 활약과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약 260억 원에 썬덜랜드로 이적하며 프리미어리그 무대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당시 임팩트가 너무 강했던 탓에 겨울 이적 시장에선 공격수를 급구하던 레알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기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시킨 뒤 단 1년 만에 돈을 쫓아 중동으로 임대를 떠나며 사실상 빅리그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마지막은 2006년 이탈리아의 월드컵 우승에 입주하며 스타덤에 오른 파비오 그로소입니다. 과거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둔 시점만 하더라도 그로소는 사부리그에서 뛰는 무명 선수였습니다. 2001년에 접어들어서야 페루자로 옮기면서 처음 세리아 무대를 밟는 데 성공했죠. 당시 안정환 선수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월드컵 위너로 발돋움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그로소의 대표팀 커리어가 잘 풀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로천사 대회에선 엔트리조차 되지 못했었죠. 그런데 왼쪽 어느 포지션이든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유로대회 이후 지휘봉을 잡은 리피 감독에게 크게 어필이 되어 200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주전 멤버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무대에서 이탈리아는 탄탄한 수비력을 앞세워 약진에 나갔습니다. 그로소는 토너먼트 무대에서부터 맹활약했는데요. 16강 호주와의 경기에서 마테라치의 퇴장으로 힘겨운 경기를 치르던 상황에서 그로소가 후반 막판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토티가 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8강으로 향하게 되죠. 이후 이탈리아는 돌풍을 일으키던 우크라이나를 꺾고 개최국인 독일과 준결승에서 만났습니다. 개최국 이점을 활용해 이탈리아에게 엄청난 견제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벌이게 됐는데요. 이때 그로소가 필로의 패스를 받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승부의 무게추가 확 기울이게 만든 득점이었으며 이후 델피에로가 추가골까지 터뜨리면서 이탈리아가 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결승에선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득점을 성공시켜 자신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리피 감독의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리피는 앞선 라운드에서 보여준 그의 영웅적인 활약을 생각하며 그로소를 결정적인 순간에 키커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월드컵에서의 영웅적인 활약에 그는 단숨에 주가를 높이게 되고 이후의 커리어가 비상하기 시작했는데요. 2006년 늦가기 나이에 인트르로 이적하며 꿈에 그리던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을 수 있었고 만치니 아래서 리그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정히 인트르의 핵심 전력은 아니었죠. 따라서 시즌이 끝나자마자 리옹으로 이적했고 이곳에선 무수한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호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이처럼 매 월드컵 대회에서 스타 반열에 오른 선수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월드컵에선 어떤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할지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월드컵 무대에서 인상 깊었거나 월드컵 스타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